닥치는 대로 읽어주마. 안녕하세요, 성환경입니다. 조금 오랜만인가요? 아니지, 일주일밖에 안 됐죠. 전 조금 우울 모드입니다. 이회수 선생님 뵙고 이회수 선생님 작품을 좀 하면 이회수 선생님의 250만 트윗 팔로워들이 물밀듯이 찾아와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이회수 선생님 어떡하죠? 요즘 조금 상황이 좀 그러셔서 그런가요? 이회수 선생님 파이팅 하시고, 그리고 손님들 좀 보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제 요즘 근황, 이회수 선생님 팬들의 기댈 것 아니면 제 팬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녹음하는 지금 날이 11월 28일 화요일이에요. 오늘 제가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오전에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고 NC소프트 게임을, 거기서 제가 무진역을 하고 있는데 그 게임 녹음을 좀 하고 왔더니 목이 좀 아파요. 거기다가 좀 전에는 하이큐라는 배구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굉장히 핫한데 우리나라에도 고정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극장판 지금 개봉해서 하고 있는데 더빙판을 녹음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거의 주인공 고등학교의 제가 코치예요. 오카이 케이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팟캐스트 처음 할 때 제가 그동안에 저는 이러했습니다 얘기하면서 일종의 신비주의로 살았다고 그랬는데, 제가 신비주의를 깨고 제가 팟캐스트도 하고 이러고 있지만, 아무튼 이 하이큐 극장판 첫 번째 거라면서 제가 그동안 잘 안 했던 무대 인사도 하고 그랬어요. 이게 오늘 한 게 세 번째 극장판인데, 첫 번째 극장판도 제가 무대 인사를 했었고 두 번째도 했었고, 이번 세 번째도 아마 12월 한 중순쯤에 무대 인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또 특히 이 수입사 대표하고 제가 예전에 한번 술자리 가지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무대 인사를 서울에서 하면 지방에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좀 미안하더라고요. 막 대전, 대구, 부산 막 이런 데서 올라오는데, 그래서 제가 지방에서 한번 무대 인사를 한번 하자 그랬어요.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버스를 한 대 대절해서 대전도 찍고 대구도 찍고 부산도 찍고 한번 올라와 보자, 그런 지금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제 팬들, 하이큐 또 팬들, 조금은 아직 뭐 확정은 아니에요. 조금 기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혼자라도 가죠 뭐. 그리고 저는 요즘 라디오 드라마 녹음을 또 요즘 하고 있어요. 제가 봄에 한 편 했었는데, 요즘 KBS 무대라는 그 단막극, 그걸 지금 해서 그게 방송이 됐고요. 가출이라는 작품인데, 물론 제가 주인공이죠. 거기에 저희 동기 구자영 씨도 나오고 남도영 씨도 나오고 전진아 씨도 나와요. 꽤 괜찮은 작품을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꼭 한번 찾아서, 팟캐스트에도 KBS 무대가 있으니까 찾아서 한번 들어들 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요즘 도진기 작가의 악마는 법정에 서지 않는다, 그걸 라디오 드라마화한 라디오 극장 녹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검사 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작품이 워낙 재밌어서 아직 온에어 되진 않았어요. 12월에 아마 온에어 될 건데
온에어 되면 한 번쯤 들어봐 주시고요. 그래서 전 요즘 뭐 게임 녹음, 극장판 애니메이션 녹음, 라디오 드라마 녹음 하러 왔다 갔다 조금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 근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이회수 소설 완전 변태 중에 뭐 메인이죠, 뭐 이게 완전 변태 중에 완전 변태를 읽겠습니다. 이게 교도소에서 있는 얘기예요. 어쩌면 이회수 선생님의 경험이기도 할 거예요, 아마. 나름 그러면 안 되죠. 재밌습니다. 한번 제가 좀 다른 어조로, 다른 낭독 톤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저희 팟캐스트 팬들 주위에 좀 많이 알려주세요. 입소문으로 쭉 한번 순위도 확 올리고. 자, 손님 받습니다. 줄을 서시오. 꿈꾸는 자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소리.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발자국 소리는 공명이 되어 교도소 전체를 쩌렁쩌렁 울린다. 마치 교도소 전체가 텅 비어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교도소에서 쩌렁쩌렁 울리지 않는 소리가 무엇일까? 없다. 교도소에서는 귓속말조차도 공명이 되어 뼛속까지 쩌렁쩌렁 울린다. 뿐만 아니라 교도소의 모든 소리들은 이상하게도 금속질이다. 그리고 정체가 불명확한 불안감을 만들어 증폭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발자국 소리는 나동 205호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 구두 밑바닥이 시멘트에 지익지익 끌리고 있다. 저런 소리를 내면서 한가롭게 복도를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이 교도소 안에서는 교도관밖에 없다. 규칙적으로 들려오던 발자국 소리는 내가 입방에 있는 205호실 앞에서 정지한다. 잠깐 사이 무서운 정적이 감돈다. 이윽고 쇠창살 사이로 교도관의 얼굴이 나타난다. 지극히 평범한 얼굴이다. 35살쯤 되어 보인다. 무표정하다. 지루함과 무료함을 전신에 주렁주렁 매달고 있다. 금방이라도 하품을 한 입 베어물 듯한 표정이다. 교도관은 쇠창살 사이로 실내를 한번 훑어본 다음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 말고 갑자기 발길을 돌려버린다. 수시로 되풀이되는 일이긴 하지만 굳이 불만을 토로하자면 바로 이 부분. 교도관이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 말고 돌아서는 부분이 문제다. 교도소에서는 사람끼리 얼굴을 대면했을 경우 침묵이 곧 형벌이 된다. 면회를 온 놈이 침묵을 고소하고 있거나 감방 동료가 침묵을 고소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한마디로 미친다. 이건 그 자체로 고문이다. 죄수들은 고요가 싫다. 고요가 지속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신경이 예민해지면 불안과 초조라는 괴물이 슬그머니 고개를 쳐든다. 그때 복도를 울리는 발자국 소리. 누굴까? 죄수들은 교도관인 줄 뻔히 알면서도 발자국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어진다. 은근히 어떤 변수를 기대한다. 점차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면서 쇠창살 사이로 교도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죄수들은 한마디라도 좋으니 무슨 말인가를 해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그런데 저 거지발사계 같은 교도관은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 말고 아무렇지도 않게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다. 그 순간 감옥에 갇혀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당장이라도 쇠창살을 뚫고 나가 교도관의 목을 졸라버리고 싶은 죄수들의 심경을. 시간. 교도소의 시간은 암갈색이다. 감방마다 시간의 시체들이 유기되어 있다.
죄수들은 자신의 시간들이 죽어서 썩고 있다는 사실을 감옥에 와서야 비로소 깨닫는다. 그냥 깨닫는 게 아니라 절실하게 깨닫는다. 어떤 죄수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통째로 죽어버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의 시간이나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죽였다고 생각하는 죄수는 드물다. 모두가 타살이지 자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책임을 전가할 대상은 무궁무진하다. 정치인, 사업가, 종교인, 교육자, 예술인, 법률가, 철학자, 경찰관. 모든 직업에 종사하는 인간들의 앞머리에 쌍놈의라는 수식어만 붙이면 된다. 죽은 시간을 살리기 위해 죄수들은 고도의 집중력으로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두거나 공예품을 만든다. 고도의 집중력.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 죄수들은 마치 수술을 감행하는 의사처럼 온 신경을 집중해서 모든 일을 수행한다. 하다못해 밥을 먹을 때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오로지 밥만을 생각한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불안과 초조라는 괴물이 머리를 쳐들기 때문이다. 죄수들은 밥알을 뭉쳐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은 미니어처를 만들기도 하고 칫솔대를 갈아서 거룩한 성모 마리아 상을 만들기도 한다. 창틀에는 죄수들이 만든 온갖 공예품들이 즐비하다. 남근도 있고 옥문도 있다. 칫솔대로 만든 꽃밭도 있고 밥알로 빚은 벌나비도 있다. 어떤 작품은 대한민국 예술공예대전 공모에 출품을 해도 특선 정도는 너끈히 따놓은 당상이다. 하지만 사회에 나가면 무용지물이다. 감옥에서만 발현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놈의 집중력이 아까워서 평생을 감옥에서 썩을 수는 없는 일이다. 더욱 안타깝고 애석한 일은 감방에서 만든 물건을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감방에서 만든 물건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다시 감방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징크스가 있기 때문이다. 애벌레. 교도소의 모든 공간에는 공허가 들어차 있다. 나동 205호도 마찬가지다. 나는 어제 나동 205호에 입방했다. 나동 205호는 미결감이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죄수들을 수용하는 감방이다. 내가 입방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 공허뿐이었다. 비록 법을 어기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고명하신 선생님을 잡범들하고 같이 생활하게 할 순 없죠. 교도관의 말이었다. 그러니까 나를 독방에 배당한 것은 일종의 특혜였다. 그런데 아침에 기상해보니 녀석이 입방에 있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녀석이 벌레처럼 몸을 꿈틀거리면서 방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다. 당신 뭐요? 내가 볼멘 소리로 물었다. 애벌레요. 녀석의 대답이었다. 무슨 애벌레요? 호랑나비 애벌레요. 그러지 말고 죄목을 말해보시오. 대마관리법 위반이요. 그는 대마초를 피우고 호랑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약 단속반이 들이닥쳐서 자기를 붙잡아갔다는 것이다. 무슨 죄가 있다고 무슨 죄가 있다고 무슨 죄가 있다고 자기를 잡아갔는지 니미를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나는 녀석이 아직 대마초에 의한 환각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녀석은 이틀째가 되어도 환각 상태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마초 때문은 아닌 것 같았다. 내가 알기로 이틀이 지나도 환각 상태가 지속되는 대마초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내가 그에게 말했다. 그러자 현실성 이라고 되풀이한 다음 그가 대답했다. 나는 단지 평소에도 몽환 속에서 호랑나비가 되는 꿈을 꾸고 있을 뿐이요. 녀석은 틈만 있으면 벽에 붙어서 꿈틀꿈틀 몸을 움직였다. 그리고 창살까지 접근해서 바깥 풍경을 내다보았다. 바깥 풍경은 을신년스럽게 짝이 없었다. 운동장과 담벼락과 망루와 하늘, 풀 한 포기 없이 건조한 운동장의 땅바닥, 그 중에서 그런대로 을신년스럽지 않은 것은 하늘뿐이었다.
하지만 하늘도 다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담벼락과 창틀 사이에 한 뼘 정도 푸른 실개천처럼 하늘이 흐르고 있었다. 허공에도 길이 있다. 철커덕,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 이어 금속질의 재채기를 날카롭게 뱉어내면서 철문이 활짝 열린다. 교도소 전체가 기지개를 켠다. 운동 시간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감방을 나선다. 교도관은 어느새 자기 자리로 돌아가 책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물 같다. 창살 사이로 들어온 초여름 햇살이 그의 머리와 어깨를 홍건하게 적시고 있다. 실내 가득 무거운 정적이 적재되어 있다. 마치 무성영화의 한 장면 같다. 나는 감방을 나와 운동장으로 향한다. 녀석도 벽에 붙어서 꿈틀꿈틀 복도를 빠져나가고 있다. 만물의 영장인 호모 사피엔스가 저따위 동작으로 자신을 이동시키고 있다니. 하지만 나는 녀석의 동작에 그다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나는 이해한다. 감옥에서는 무슨 놀이에라도 심취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죄수들은 대부분 시체놀이를 한다. 시간과 인생이 죽어버린 교도소에서는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녀석은 애벌레 놀이를 하고 있다. 녀석의 이동 방법은 2차원적이다. 연결된 면을 따라서만 이동한다. 연결된 면을 따라서 이동하다가 부분적으로 끊어진 면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이리저리 머리를 내저어 보다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한다. 건너뛰는 능력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진 면에서는 어디든 이동이 가능하다. 녀석은 감방 벽에 붙어 있을 때도 있고 감방 창살에 붙어 있을 때도 있다. 복도의 벽면을 타고 기어다닐 때도 있고 운동장의 담벼락을 타고 기어다닐 때도 있다. 녀석은 지금 애벌레이기 때문에 꿈틀꿈틀 기어다닐 수밖에 없지만 탈피를 해서 날개를 가지게 되면 모든 2차원적 장애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허공에도 길이 있어요. 바로 나비가 날아다니는 길이죠. 접도라고 해요. 날개만 가지게 되면 접도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2차원을 탈피해서 3차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녀석은 다소 들뜬 목소리로 나비가 다니는 길을 접도라고 한다는 정보도 제공해 주었다. 한자로는 나비접에 길도자를 쓴다고 했다. 그래, 접도. 하지만 나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단어였다. 미결수들이 사용하는 나동의 운동장은 면적이 너무 좁다. 차라리 마당이라고 해야 적당한 면적이다. 마당 주위로는 높고 견고한 콘크리트 담벼락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담벼락 끝에는 막루가 보인다. 녀석은 언제나 꿈틀거리면서 이동한다. 하지만 죄수들은 일절 녀석에게 관심을 표명하지 않는다. 재판이 열리면 어떤 방법으로 판검사를 속여먹을까만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표정들이다. 때로 약간의 패배감과 약간의 절망감이 미간을 스쳐가긴 하지만 이내 태연자약한 모습으로 되돌아온다. 조폭. 운동 시간만 되면 양쪽 팔을 호랑이 문신으로 도배한 죄수 하나가 나타난다. 이목구비 4대 육신 어디에서나 수 틀리면 팬다 라는 위압감이 발산되고 있다. 이른바 조폭이다. 조폭은 날마다 담벼락에 비스듬히 어깨를 기대고 순진하게 생겨먹은 대학생 미결수 하나를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불러 세우고는 문초를 시작한다. 대학생 미결수는 성폭행범으로 알려져 있다. 조폭은 대학생이 감방에 들어오게 된 동기를 이실직고하라고 다그친다. 이미 몇 번이나 재탕을 거듭한 사연이다. 그래도 조폭은 듣고 싶어한다. 대학생은 겁먹은 표정으로 이실직고를 거듭한다. 대학생은 과외를 하던 여고생 엄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밤마다 불륜에 빠진다.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적도 있고 자택에서 성관계를 가진 적도 있다. 조폭은 아주 집요하게 성관계에 관해서 물어본다. 여자가 어떤 체위를 가장 선호했느냐, 성감대는 어디였느냐, 신음소리는 어떠했느냐, 가장 많이 했을 때가 몇 번이냐,
대학생은 조폭이 묻는 대로 소상하게 대답한다. 대학생이 그래도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랬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일찍 조퇴를 하고 집으로 돌아온 여고생이 불륜의 현장을 목격하고야 만다. 다음 날 대학생은 고민 끝에 입막음을 한답시고 그 여고생까지 덮쳐버린다. 하지만 결국 대학생은 자기가 가르치던 여고생의 고발로 감옥까지 오게 된다는 이른바 떡담이다. 님이 요즘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떡학을 가르치는 게비여. 그러고 아그야, 아무리 조개라면 사족을 못 써보는 나이라 하더라도 처먹을 거 안 처먹을 건 가릴 줄 알아야 대학생이지. 안 그냐? 조폭은 떡담이 끝나면 눈을 부라리면서 대학생의 급소를 걷어찬다. 대학생은 불에 댄 새우처럼 전신을 웅크리고 경련을 일으키며 땅바닥에 나뒹군다. 19통. 벌컥. 19통이 열린다. 벌컥하고 열리는 미결감 205호의 19통은 어쩐지 욕설을 내뱉는 기분을 느끼게 만든다. 인간 쓰레기들아, 사료 처먹을 시간이다. 벌컥. 19통은 아가리를 벌리자마자 음식들이 담긴 식판 하나를 토해놓는다. 오늘의 기본 식단은 잡곡밥에 된장국이다. 콩나물 무침 약간, 돼지볶음 약간, 두부구이 약간, 오이 몇 조각도 들어있다. 콩밥은 교도소를 상징하는 대표 음식이다. 하지만 오늘날은 콩밥을 보기 힘들다. 콩 몇 알이 밥에 섞여 있을 때가 있긴 하지만 대표 음식이라고 할 순 없다. 오늘날은 요일마다 다른 음식들이 식단에 오른다. 야채가 나오는 날도 있고 고기가 나오는 날도 있다. 생선이 나오는 날도 있고 장아찌가 나오는 날도 있다. 물론 김치는 필수다. 하지만 모든 음식들이 맛대가리가 없다. 음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죄수들은 경찰에 구속되는 순간부터 식욕을 잃어버린다. 출감하기 전에는 식욕을 되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감옥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대가리가 없는 것이다. 교도소에서의 식사는 단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인간이 먹기 위해 사느냐 아니면 살기 위해 먹느냐 따위의 명제는 교도소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사정이 달라진다. 이게 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짓이요 라고 말하면 교도소에 오기 전의 상황이다. 그러나 살기 위해 일단 먹어두자 라고 말하면 교도소에 온 다음의 상황이다. 녀석은 어떤가? 녀석은 음식을 거의 입에 대지 않는다. 애벌레이기 때문에 밥이나 국 따위는 일절 먹을 수 없다는 것이다. 녀석은 오이 한 조각만 먹고도 사흘 정도는 거뜬히 버틴다. 식사가 끝나면 언제나 설거지는 내가 해야 한다. 속칭 뺑기통 청소도 내가 해야 한다. 녀석은 꿈틀꿈틀 벽을 타거나 드렁드렁 코를 고는 것이 수인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재판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나비가 되어 탈출하면 그만이라는 태도다. 교도관. 교도관들은 제복을 착용한다. 제복은 특권의 상징이며 위험과 위협을 합법적으로 보장받는다. 물론 죄수복도 제복에 해당하긴 하지만 교도관들의 제복과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교도관들의 제복이 지배적인 위험을 나타낸다면 죄수들의 제복은 피지배적인 굴욕을 나타낸다. 죄수들은 교도관 앞에서 대부분 위축감을 느낀다. 하지만 실제로는 교도관도 그리 대단치 않은 존재들이다. 단지 몇 푼의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감방 복도에서 죄수들과 똑같이 징역살이를 해야 하는 존재들이다. 초범을 제외한 죄수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뻑하면 교도관들에게 농담을 던지거나 시비를 걸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도관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나동은 4명의 교도관이 2명씩 격일제로 근무한다. 2명이 12시간씩 교대로 감방 복도를 지키는 것이다. 4명의 교도관 중에서 죄수들이 외사라고 부르는 교도관이 있다. 냉랭한 표정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다. 간혹 죄수들이 말이라도 걸면
당신 눈에는 교도관이 빵제비들하고 농담 따먹기나 하라고 법무부에서 배치시켜놓은 허수아비로 보입니까? 라는 말로 죄수들의 입을 무자비하게 틀어막아 버린다. 성질머리하고는. 그래서 그가 출근하면 그 순간부터 교도소는 완전히 외정시대 분위기로 전환된다. 외사라는 별명을 괜히 얻은 것이 아니다. 외사, 바로 외놈 순사라는 뜻이다. 그는 퇴근 시간이 임박해 오면 205호 창살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한참 동안 무슨 말인가를 입안에 넣고 우물거리는 듯한 표정을 유지한다. 그러다가 선생님 하고 내게 말을 걸어온다. 한껏 부드럽게 가다듬은 목소리다. 다른 죄수들에게는 어림도 없는 친절이다. 내가 네 하고 대답을 해도 입안에 우물거리던 말을 쉽게 뱉어내지는 않는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초조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다. 감옥은 그런 곳이다. 선생님, 출감하면 여기서 있었던 일을 글로 쓰실 건가요? 늘 같은 질문이다. 아마 그럴 겁니다. 나도 늘 같은 대답을 한다. 선생님도 저를 간수로 표현하실 건가요? 어떻게 표현하기를 바라시는데요? 요즘은 간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간수라는 말은 외정 때 쓰던 말이죠. 요즘은 간수라는 말 대신 교도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알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외사는 날마다 내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나는 그때마다 같은 답변을 되풀이해야 하는 것일까? 처음에 나는 그가 건망증이 심하거나 교도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첨단 로봇이 아닐까 의심했을 정도였다. 그렇지 않고서야 날마다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을 되풀이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가 바라는 대답이 따로 있었다. 선생님, 출감하면 여기서 있었던 일들을 글로 쓰실 건가요?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는 이 대목에선 내가 안 쓸 겁니다 라는 대답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는 첫 질문을 하고 대답이 나온 다음에도 상당한 시간을 침묵으로 허비하고 나서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다. 분명히 할 말이 따로 있는 눈치였지만 실토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날 운동 시간에 어떤 죄수로부터 우연히 외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외사가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 옛날에 민주투사 한 분이 205호에서 미결수 시절을 보낸 적이 있었다. 그는 민주투사로 알려지기는 했지만 원래 참여소설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문인이었다. 그는 추록한 다음 어느 사상지의 옥중 체험기를 연재했고 유독 외사를 아주 질 나쁜 간수로 묘사하는 바람에 외사가 크게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감옥에서 겪은 일들을 글로 쓴다고 하더라도 외사를 질 나쁜 간수로 매도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죄인.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예수의 말이다. 아, 졸라 멋있는 예수. 얼마나 간지나는 복음이냐. 죄수들은 기독교인도 아니면서 이 말 때문에 예수에 열광한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죄수들에게는 일종의 면죄부나 다름이 없는 일갈이다. 특히 이 말 속에는 강한 믿음 하나가 내재되어 있다. 바로 당시 현장에 있던 군중 속에는 죄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는 관대하고 타인의 잘못에는 엄격한 세인들의 속성에 일침을 가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세상은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 죄 지은 자를 향해 돌을 던질 자격을 가진 사람, 즉 죄 없는 자는 거의 전무하다. 그러니까 예수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세상은 죄인들 투성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인간들이 예비 죄인 아니면 현역 죄인이거나 아니면 예비역 죄인이다. 그도저도 아니라면 공범에라도 해당한다. 단지 현역 죄인은 감옥 안에 존재하고 예비 죄인이나 예비역 죄인은 감옥 밖에 존재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물론 선량한 정상인들이 들으면 이순신 장군이 거북이를 타고 태평양을 횡단하는 소리다. 하지만 감옥에서는 언제나 죄수들의 주장이 진리에 가깝다.
물론 감옥에는 저놈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단정하고 싶은 놈도 적지 않다.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 친부모를 해머로 때려 죽이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자기 집에 불을 지른 놈도 있다. 자기가 담임을 맡은 학급의 10살짜리 초등학생들을 7명이나 성추행한 놈이 있는가 하면 동생의 애인을 강간하다 동생에게 들키자 현장에서 2사람을 모두 식칼로 찔러 죽인 놈도 있다. 뺑소니 운전수도 있고 성매매 알선업자도 있다. 상습 사기꾼도 있고 상습 도박꾼도 있다. 감방은 옆방과 단절돼 있지만 신기하게도 소문은 빨리 퍼진다. 소문은 운동 시간에 입과 입을 통해 퍼져나간다. 죄수들 중에는 자기가 나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감옥에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재수가 없어서 또는 욱하는 성질을 못 참아서 감옥에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감옥에 와서 죄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납득이 되기도 한다. 세상은 생존을 위한 전쟁터고 자기가 저지른 행동은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편에 불과했다는 변명도 죄수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인 방어 기제로 자리를 잡았다. 과연 인간으로서 이래도 괜찮은가? 죄수들은 감옥에 오기 전 자신에게 이 질문을 몇 번이나 던져보았을까?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자신에게 이 질문을 자주 던져보았다면 감옥으로부터 좀 더 멀리 달아날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무슨 공자님 생라면 분질러 먹는 소리냐? 이제 인간들은 도덕을 쓰레기 하치장에 유기해버리고 양심을 시궁창 속에 내던져버렸다. 박씨를 물어다주는 제비들은 모조리 멸종했다. 흥부 같은 사람들이 잘 사는 시대, 언제 있기는 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시대는 가고 놀부 같은 사람들이 잘 사는 시대가 도래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오늘날 예수가 부활해서 똑같은 상황을 만들고 이 말을 되풀이했다면 안면에 철판 깔고 그 여자를 돌로 까거나 예수를 돌로 까는 놈도 충분히 나타날 만한 세상이다. 꿈꾸는 자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녀석이 며칠째 식음을 전폐하고 감방 구석에 웅크린 채 꼼짝달싹도 하지 않는다. 번데기 상태에 돌입해 있는 것이다. 녀석의 웅크린 몸통 위에 초여름 햇볕 한 장이 평행사변형으로 헛이불처럼 덮여 있다. 헛이불처럼 덮여 있는 햇볕에는 줄무늬가 그어져 있다. 창살이 만들어낸 줄무늬다. 녀석은 한자리에서 요지부동이다. 감옥에서도 약간의 자유는 보장된다. 예를 들자면 운동 따위는 자유의사에 맡긴다. 운동을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운동 시간이라고 해서 반드시 운동장에 나가 운동을 할 필요는 없다. 감방에 남아있고 싶으면 남아있어도 된다. 아무튼 녀석은 요지부동의 자세로 감방 안에 남아서 우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른바 완전 변태. 운동 능력이 거의 없는 곤충이 번데기 상태를 거쳐서 성충이 되는 것을 말한다. 녀석은 이제 나비가 되려는 것이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단지 대마를 몇 모금 흡연하고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을 뿐인데 구속시켰습니다. 도대체 제가 저질렀다는 범죄의 피해자가 누굽니까? 한번 데리고 와보십시오. 조선시대에도 대마를 흡연하고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다고 붙잡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녀석은 대마관리법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꿈꿀 자유를 박탈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꿈이 죄가 되는 법은 없다는 것이다. 꿈의 한 욕설은 욕설이 아니요 꿈의 한 방화는 방화가 아니며 꿈의 한 살인은 살인이 아니므로 무죄라는 것이다. 게다가 대마는 단속되는 마약류 중에서 사고 사례가 가장 낮은 품목에 해당하며 인체에 미치는 해악도 담배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녀석의 말을 들어보면 대마는 죄가 없었다. 오히려 대마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사람들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할 것 같았다. 아무튼 녀석은 대마초를 흡연하지 않은 지금도 감방 구석에 웅크린 채 나비가 되는 꿈을 꾸고 있다. 그런데 인간이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다니는 꿈이 아름다울까?
나비가 인간이 되어 터덜터덜 걸어다니는 꿈이 아름다울까. 소지. 죄수들 중에서 감옥 복도를 간수들보다 더 자유분방하게 나돌아다닐 수 있는 인물이 있다. 소지라는 인물이다. 하지만 소지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자에서 유래됐는지 일어에서 유래됐는지 감방에서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교도관들도 모르고 죄수들도 모른다. 물론 당사자인 소지도 모른다. 소지는 관행상 형기를 거의 다 마친 모범수 중에서 선발된다. 출감을 약 3주 정도 남겨놓은 상태다. 소지는 감방과 감방 사이를 넘나들기도 하고 건물과 건물 사이를 넘나들기도 한다. 주로 교도관의 심부름을 담당한다. 내가 수감되어 있는 나동의 소지는 나이가 24살이고 별명은 티팬티다. 낙천적인 성격에 잘생긴 외모, 대학 재학 중이고 섬유공학 전공. 특별히 흠을 잡을 때는 없는데 취미가 문제인 것 같다. 고백에 의하면 이 섬유공학도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섬유 재료들을 모으다 여성용 팬티에 매료되고 말았다. 그래서 여성용 팬티 수집이 취미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여성용 팬티를 보면 성적 충동을 느끼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대답했다. 여성용 팬티를 보면 너무나 고결하게 생각되어 오히려 성적 충동이 말끔히 사라져버린다는 것이다. 그런 감촉과 그런 디자인과 그런 색깔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은 여성용 팬티를 만들기 전까지는 만물의 영장이 아니었다. 여성용 팬티를 만들고 나서야 비로소 만물의 영장으로 등극했다. 티팬티라는 별명은 그가 여성용 팬티 중에서도 특히 티팬티를 좋아한다고 해서 동료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공교롭게도 짝사랑하는 여자의 팬티를 꼭 갖고 싶어서 어느 날 그녀가 새들어 살고 있는 원룸에 숨어들었다. 그러나 동거 중이던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결국 격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얼떨결에 싱크대에 식칼을 집어들게 되었다. 처음에는 위험만 주고 도망칠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남자친구가 너무나 포악하게 달려드는 바람에 얼떨결에 옆구리를 찌르고 말았다. 결국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고 티팬티는 일사천리로 감옥까지 오게 되었다. 상습절도의 살인미수였다. 그는 고스란히 2년을 복역하고 이제 출감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처지였다. 선생님, 이거 심청이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구하기 힘든 거니까 선생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어느 날 녀석이 매우 은밀한 눈빛으로 205호 창살로 다가와 내게 휴지뭉치 하나를 내밀었다. 심청이라니? 아, 여기서는 물에 빠졌던 꽁초를 건져낸 걸 심청이라고 합니다. 햇빛 잘 들 때 창틀에 건조시킨 다음 말아 피우세요. 고참들한테서 배운 겁니다. 빵에 오니까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네요. 담배를 말아 피우는 종이로는 법전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건 라이타돌이 박혀있는 칫솔대고요. 이건 마찰을 일으키는 못입니다. 제가 가르쳐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감방에서도 불을 만들 수 있어요. 칫솔대하고 못은 제가 있던 감방에서 공용으로 쓰는 거니까 내일 아침에는 돌려주셔야 합니다. 티팬티는 그것들을 내게 조심스럽게 건넸다. 그리고 감방 이불에서 솜을 꺼내 얇게 펴서 화장실 벽에 붙이고는 칫솔대에 박혀있는 라이터돌을 못으로 마찰해서 불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불을 만들기는 쉽지 않았다. 티팬티의 말에 의하면 4범은 3번, 5범은 2번, 6범은 1번, 칫솔대에 못을 그어야만 불을 붙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초범인 나는 무려 17번을 그어대고 나서야 간신히 담배 3모금을 빨고 화장실을 나설 수가 있었다. 화장실을 나서는데 아찔한 현기증이 일면서 무릎이 맥없이 앞으로 푹 꼬꾸라졌다. 너무 오랜만에 피운 담배 때문이었다. 그런데 왜 티팬티는 내게 그런 친절을 베풀었을까? 다음날 아침 칫솔대와 못을 돌려받기 위해 온 티팬티가 창살로 다가와 은밀하면서도 간곡한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선생님, 팬티 예찬이라는 시 한 편만 발표해 주십시오.
남들이 사랑하는 사물들은 거의가 시로 승화되고 있는데 제가 사랑하는 여성용 팬티만은 아직도 세인들에게 저급한 이미지로 머물러 있습니다. 선생님, 나가시면 제발 팬티 예찬이라는 시 한 편만 발표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빈혈. 운동 시간이었다. 초여름의 강렬한 햇빛 속에서 모든 사물들이 빈혈을 앓고 있었다. 건물들도 빈혈을 앓고 있었고, 담벼락도 빈혈을 앓고 있었고, 죄수들도 빈혈을 앓고 있었고, 교도관들도 빈혈을 앓고 있었다. 하늘에 두둥실 떠있는 구름들도 빈혈을 앓고 있었고, 땅바닥에 하얗게 깔려있는 모래알들도 빈혈을 앓고 있었다. 운동 시간이기는 하지만 정말 운동을 하는 죄수는 한 명도 없었다. 죄수들은 혼자서 하염없이 운동장을 서성거리고 있거나 삼삼오오 모여서 잡담을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조폭은 여전히 팔짱을 끼고 비스듬히 담벼락에 기댄 채 대학생에게 떡담을 강요하고 있었다. 이미 재탕, 삼탕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기 때문에 감방 생활에 익숙해진 죄수들은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새로 들어온 죄수 몇 명이 약간 떨어진 거리를 확보하고 키득키득 웃음을 흘리면서 떡담을 엿듣고 있었다. 조폭은 호랑이 문신을 과시하려는 듯 팔을 걷어붙이고 있었다. 이 새끼야, 제일 떡을 많이 친 장소가 어디냐고 엉아가 묻고 있잖냐. 모텔이요. 쉬바야, 니들은 떡을 치기 전에 애무 같은 건 안 오냐? 합니다. 어떻게 하냐? 조폭의 얼굴 가득 야비함이 콜드크림처럼 번들거리고 있었다. 대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떡담을 계속했다. 모텔에서 여고생 엄마가 대학생을 불러낸다. 그리고 샤워도 하지 않고 서둘러 대학생의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 빨아대기 시작한다. 남녀가 아무도 안 보는 장소에서 직접 그 짓을 할 때는 황홀하기 짝이 없겠지만 벌건 대낮의 강요에 의해서 그 사실을 이실직고하려면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하지만 그따위 사정 따위를 고려한다면 성자지 조폭은 아니다. 아그야, 넌 가만히 있었냐? 아닙니다. 그럼 뭘 했냐? 유방을 빨아주었습니다. 무슨 재미일까? 조폭은 집요하고도 야비한 목소리로 대학생을 추궁한다. 독사가 바로 앞에서 개구리를 노려보고 있으면 개구리가 공포심과 초조감 때문에 결국 자진해서 독사를 향해 뛰어든다는 설이 있다. 흡사한 상황이었다. 대학생이 차라리 목숨을 포기하고 조폭에게로 몸을 던져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가 하는 대사를 곁들여야 실감이 나불지. 실감나게 대사 한번 쳐봐라. 넣어주세요. 안 들린다. 무엇이라 했냐? 넣어주세요. 대학생이 기어가는 목소리로 여자의 대사를 재현하고 있었다. 이마에 성글성글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대학생은 이따금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구원의 손길을 던져보기도 했지만 아무도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는 표정들이었다. 아그야, 이번에는 딸년을 덮치던 장면을 소상하게 일로 봐라. 엉아가 현장을 목격하는 기분이 들도록 아주 소상하게 이르지 않으면 뒤질 줄 알아라. 에? 대학생의 턱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턱이 조금씩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떡담은 계속되고 있었다. 여고생이 불륜을 목격하는 장면, 당황한 대학생이 입막음을 할 목적으로 여고생을 덮치는 장면이 재현되고 있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조폭은 아그야, 아무리 조개라면 사죽을 못 쓰는 나이라 하더라도 처먹을 거 안 처먹을 거는 가릴 줄 알아야 대학생이지, 안 그냐? 라는 대사를 뱉으면서 대학생의 급소를 걷어차는 것이 정석이다. 그리고 대학생이 새우처럼 몸을 웅크리고 사타구니를 움켜쥔 채 땅바닥을 나뒹구는 장면이 연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그랬다. 그런데 오늘은 상황이 확 급변해버렸다. 되져라 이 조폭 새끼! 갑자기 대학생이 소리를 지르면서 전광석화처럼 팔을 휘두르는 장면이 보였다. 일순 조폭이 억 소리를 지르면서 두 손으로 목을 움켜잡은 채 비틀거리고 있었다. 조폭의 목에 칫솔대 한 대가 견고한 느낌으로 꽂혀 있었다. 아마도 칫솔대 끝을 뾰족하게 갈아서 흉기로 사용한 것 같았다. 조폭은 신음을 뱉어내면서 칫솔대를 뽑으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의치 않은 것 같았다. 조폭의 팔에 문신으로 새겨져 있던 호랑이는 순식간에 피투성이로 변해 있었다. 칫솔대 하나 때문에 호랑이의 위용이 형편없이 구겨져 있었다. 차라리 초라해 보일 정도였다. 조폭이 비틀거리면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새빨간 핏방울들이 땅바닥에 꽃잎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빈혈을 앓고 있던 사물들이 일제히 정신을 차리고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죄수들이 웅성웅성 현장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햇빛 속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치솟아 오르고 있었다. 교도관 2명이 곤봉을 꺼내들고 미친 듯이 호루라기를 불며 현장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호접 몽환도. 없다. 잠에서 깨어나니 날마다 감방 구석에 웅크리고 우화를 꿈꾸던 녀석이 보이지 않았다. 감방 안이 텅 비어 있었다. 공허했다. 어디로 갔을까? 혹시나 싶어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에는 짙은 안개. 시정거리가 거의 제로 상태에 가까울 정도로 짙은 농무였다. 아침 안개가 중의 대가리를 깬다는 속담이 있다. 아침에 안개가 짙으면 그날 햇살이 쨍쨍해서 중의 머리가 깨진다는 뜻이다. 속담대로라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불을 개고 이를 닫고 세수를 했다. 감방에 있는 사물들을 정리정돈하고 점호를 끝내고 식사를 했다. 안개가 걷히는 모양인지 창틀 끝에 햇빛이 걸리기 시작했다. 나는 창문으로 걸어가 창살을 통해 바깥을 내다보았다. 호랑나비 한 마리가 담벼락 위에 앉아서 천천히 날개를 접었다 펴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마치 내 시선에 포착된 사실을 감지한 듯 가볍게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다. 그리고 유려한 곡선을 그리며 을씨년스러운 풍경 속을 선회하기 시작했다. 기이하게도 호랑나비가 한 번씩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을씨년스러운 풍경들은 마치 비개인 날 말끔히 씻긴 풍경처럼 투명하게 변모되고 있었다. 한동안 맑아진 풍경 속을 날아다니던 호랑나비가 갑자기 담벼락 너머로 자취를 감춰버렸다. 오래도록 정적이 머물러 있었다. 모든 사물이 햇빛 속에서 투명하게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오늘 재판이 있을 예정이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다. 인솔을 담당한 교도관이 언제 문을 두드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바깥으로 향했던 시선을 그만 거둘 생각이었다. 그때였다. 아까의 그 호랑나비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는 한 마리가 아니었다. 각양각색의 나비들을 동반하고 있었다. 도저히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나비들은 끊임없이 교도소 담벼락을 넘나들고 있었다. 눈보라를 방불케 하는 장면이었다. 교도소 일대는 순식간에 나비떼에게 점령당해버리고 말았다. 나는 한동안 황홀한 오르가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선물.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피고의 대마초 흡연은 엄연한 범법 행위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한평생을 오로지 시를 위해 바쳐온 시인입니다. 목 잘린 나무들 하늘을 걷다. 눈물은 투명하다. 벽 속에 갇힌 바람. 둥근 것은 모두 굴러간다 등의 시집을 상제한 바 있으며 지옥 같은 작품들을 통해 사회를 정화시키는 일에 크게 기여해 온 바 있습니다. 물론 저지른 죄의 대가는 당연히 치러야 하겠지만 피고가 깊이 뉘우치고 있는 바, 부디 정상을 참작하시어 본일의 지필실로 돌아가 작품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앙망합니다. 지극히 사무적이고 상투적인 변호사의 변론이 끝났다. 결국 변호사도 돈 먹는 하마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판사는 내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이미 변호사 접견을 통해 알고 있던 내용이었다. 감방으로 돌아오니 공교롭게도 외사가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도 내 재판 결과를 알고 있었다. 그는 내가 빠르면 오늘 밤 안으로 출감하게 될 거라고 예견했다.
잘 있거라 감방이여. 감방의 무더기로 누적되어 있는 공허들이여. 복도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들이여. 불안과 초조를 증폭시키는 침묵들이여. 손바닥만한 운동장이여. 콘크리트 담벼락이여. 막루여 잘 있거라. 죄수들이여. 창살이여. 맞대가리 없는 식단이여. 그리고 연병을 놈의 법무부여. 꿈꾸는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니다. 외사의 예견대로 205호의 자물쇠는 10시 30분에 소리 없이 열렸다. 죄수들이 출감자를 보게 되면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거나 위화감을 느껴 뜻하지 않은 사고를 저지를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쥐도새도 모르게 나가라는 조처였다. 감방 자물쇠를 이토록 조용하게 풀어버릴 수도 있구나. 나는 소름 끼치는 금속질의 소음을 생각하면서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복도 끝에 다다랐을 무렵 나를 인솔하던 외사가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시죠. 소진 녀석이 선생님께 드릴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했답니다. 돌아보니 소지가 서류봉투 하나를 들고 젠걸음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변변치 못한 물건이지만 제 존경심으로 알고 받아주세요. 감옥에선 정말 구하기 힘든 거예요. 지금 꺼내보셔도 괜찮은데. 소지가 쑥스러운 듯이 말했다. 그럼 한번 꺼내볼까? 나는 서류봉투를 열고 선물을 꺼냈다. 새빨간 여성용 티팬티였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너무나 부드러워서 나는 하마터면 티팬티를 봉투에 도로 집어넣을 뻔했다. 디자인도 날렵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인간이 티팬티를 만들기 전에는 만물의 영장이 아니었다는 소지의 주장을 나는 그제서야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찌 나비의 꿈만 아름다우랴. 순수하고 진실하기만 하다면 팬티의 꿈도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소지의 어깨를 토닥토닥 다독여 주었다. 쪽팔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소지가 말했다. 쪽팔리기는... 나는 티팬티의 너무나 부드러운 감촉이 주는 놀라움을 쉽게 떨쳐낼 수가 없었다. 무슨 말인가를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가 않았다.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복도 바깥에서 다른 인솔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과 작별의 악수를 나누었다. 복도를 나서자 한 무리의 바람이 왈칵 나를 끌어안았다. 바람 속에 비 냄새가 섞여 있었다. 교도소 담벼락 너머에서 포플러들이 출감하는 나를 향해 분주하게 이파리들을 흔들어대고 있었다. 성완경의 슈퍼스타. 네, 완전 변태. 이거 원래 2번 나눠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원래 기획은. 근데 읽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한 문장을 길던 짧던 그냥 한 호흡으로 한번 읽어봤어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내용은 재밌죠? 이 작품은 안에 내용이 그냥 흘려들으면 되는데 저희가 이거는 19금은 좀 아닌 것 같고 17금 정도 붙이고 싶기도 한데 이건 아마 15금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15금 딱지를 붙여서 한번 내보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완전 변태 재밌었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입소문,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술, 효과, 그 외 많은 것 장미라 박청춘, 그리고 음악 박병기, 그리고 타이틀곡 김문선, 대문 공병각, 그리고 저는 성완경이었습니다. 다음에